퇴근길 인문학 수업 전진 파트 1. 퇴근길 인문학 수업에는 문학, 역사, 철학은 물론 신화, 음악, 영화, 미술, 경제, 과학, 무기, 심리치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사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필진도 다양하다. 문화창작부 교수에서부터 정신과 전문의, 한문학자, 소설가, 영화평론가, 경제학자, 군사 전문기자, 철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교과 과정처럼 커리큘럼을 정해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읽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파트 1 문학과 문장. 문장의 재발견. 벌레가 되고서야 벌레였음을 알다. 프란츠 카프카 변신. 카프카의 소설에는 변신 모티프가 종종 등장한다. 프랑스 철학자 들레주와 카타리는 카프카의 단편에서 주로 드러나는 동물대기를 절대적인 타령토화의 가능성으로 읽어낸다. 인간의 영토를 벗어나 출구를 내주는 둔갑 파워이다. 변신의 주요 내용은 한 남자가 벌레가 되면 생김직한 일들로 채워진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를 박멸한다. 무엇보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어서야 자신이 벌레였음을 알게 된다. 벌레가 되고서야 이미 벌레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셈이다. 가족을 위해 일벌레가 되었던 그레고르는 팥벌레로 전락하고 해충 취급을 당해 결국 박멸되었다. 어느 날 밤 그레고르는 자신이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가 된 꿈을 꾸었다. 악몽에서 깨어나 사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벌레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 벌레가 된 남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고. 괴물, 우리 안의 타자 혹은 이방인. 프랜시스 고야의 유명한 동판화 연작 로스 카프리초스 중에는 이성의 잠이 괴물을 만든다라는 작품이 있다. 판화의 중앙에는 한 남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고 그의 뒤로 밤의 동물들 올빼미와 박쥐 그리고 고양이 등이 찾아온다. 이 동물들은 비이성을 상징하는 동물들로 남자의 이성이 쉬는 틈을 타 출몰한다. 이성의 부재나 휴지가 괴물의 탄생과 관계가 깊다고 보는 관점은 근대 이후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꿈은 이성이 눈을 뜨고 있는 낮 동안 억압되었던 무의식이 의식의 검열을 피해 압축과 전치라는 작업을 거쳐 우회적으로 방출되는 정신활동이다. 의식은 합리적 이성이라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합리적 이성의 덕목에 어긋나는 것들을 억압하거나 이성적 차원의 바깥으로 내몰고 자신의 체계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억압되거나 배제된 내부의 비이성적 차원은 무의식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가 문득 의식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출몰하게 된다. 때로는 간악한 냉소를 머금은 악인의 얼굴로, 때로는 마주하기 어려운 괴물의 형상으로 인간 내부 깊숙이 자리한 비이성적 차원에 다가와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만일 괴물이 절대적 타자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차원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합리적 이성이 계산하고 예측해낼 수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타자, 내 안의 괴물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괴물과 함께한 인간의 역사. 그리스 신화나 성경에도 스핑크스, 미노타우루스, 히드라, 리바이어던 등 수많은 괴물이 등장하며 인간의 역사는 사실상 괴물과 함께했다. 고대 괴물들은 영웅의 용맹과 지혜를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고 중세시대의 괴물은 신의 선함이나 신성함을 보증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불순한 존재였다. 이에 반해 계몽주의 시대의 괴물은 합리적 이성의 뒤에 숨은 문제적 국면, 즉 우리 내부의 괴물성에 대한 은유다. 괴물은 관습적 세계를 중지시키고 우리에게 묻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괴물을 뜻하는 몬스터와 브로몽트레는 모두 라틴어 몬스트라레에서 유래했다. 몬스트라레는 보이다와 경계하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진정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괴물은 우리가 억압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아닌지 결국 인간의 끝이자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 가야 할 길동무인 셈이다. 내 안에 친밀하고도 낯선 이방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우리 안에 분리된 두 개의 자아 혹은 분열된 정체성을 상징하는 비유일지 모른다. 출간 당시에는 인간의 이중성을 최초로 구현한 특수한 캐릭터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전형이 된 지킬과 하이드. 하나이면서 둘 혹은 둘이면서 하나인 이 독특한 괴물이 살고 있는 은밀한 세계의 비밀은 무엇일까? 인간은 완전한 선인으로서의 지킬로도 완전한 악인으로서의 하이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는 이미 선과 악, 문명과 야만 같은 짝패가 들어있을지 모른다.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말과 글이 삶을 바꾼다. 대도시의 광장 귀퉁이에서 시각장애인이 앉아서 국어를 한다. 한 여자가 시각장애인의 앞에 멈춰 서서 돈을 넣는 깡통 앞에 놓인 종이의 뒤편에 새로운 문장을 적는다. 여자는 떠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깡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쉬지 않고 이어진다. 얼마 후 다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시각장애인은 그녀가 또 왔음을 알아차린다. 당신 이 종이에 뭐라고 쓴 거죠? 여자가 종이를 들자 화면에는 그가 종이의 앞면에 썼던 글이 보인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같은 말을 좀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그 종이 뒤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날이 아주 좋아요. 전 볼 수가 없지만요. 인터넷에 올라온 이 동영상의 제목은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이다. 언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를 떠올리며 당신의 언어를 바꿀 수만 있다면 언젠가 당신의 세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수시로 스쳐 지나가는 바를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도록 하자. 큰 변화의 씨앗은 언제나 작은 움직임에 있다. 사람 인과 그럴 문으로 이루어진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는다. 사람은 어쨌든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인 것이다. 글을 쓰는 동안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그 상황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처지에서 다시 생각해본다. 글이 되는 순간 객관적인 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읽기에서 머물지 않고 쓰기로 나아가고자 한다. 남의 글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만의 글을 쓰고 싶어 한다. 나의 인생은 남의 인생과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이유는 해답을 찾기 위한 모색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스토리텔링이다. 쓸 것은 무궁무진하다. 아직 눈과 귀가 밝지 않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알지 못할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텍스트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글쓰기는 곧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때다. 단언컨대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꾸준한 독서가 밑거름이요 밑밥이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순간 매일 손에서 책을 떼지 말고 오랜 시간 연마한 작가가 쓴 좋은 문장을 밥을 먹듯 섭취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무작정 읽고 끝내지 말고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 몇 줄이라도 감상을 적어보자. 무엇이든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다. 하지만 독서 기록장을 쓰기 시작해서 습관이 된다면 좋은 글쓰기 자료가 된다. 좋은 책을 갖는 것은 좋은 친구나 스승을 만나는 일과 같다. 책은 나의 부족함을 조용히 일러주며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는 존재다. 나만의 책꽂이를 만들고 거기서 나를 위안하는 법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타인의 노력도 존중할 줄 안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나에게 말을 거는 작가와의 나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 글을 쓰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마음의 틈을 건너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싹튼다. 파트 3 클래식과 의식. 클래식 문학과 만나다. 오르페우스와 프로메테우스. 아내 에오리디체를 잃은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초기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즐겨 쓰던 소재였다. 지금도 여전히 혁신적인 작품으로 연주되며 전설적인 카스트라토 카를로 브로스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파리넬리에서 그의 형 리카르도가 쓰고 있었던 오페라 역시 오르페우다. 왜 당시 작곡가들은 그토록 오르페우스에 꽂힌 걸까? 오르페우스가 오페라의 핵심을 말해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서사시의 뮤즈인 칼리오페였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시와 노래를, 음악과 의술의 신이자 태양신인 아폴론으로부터 악기 연주를 배웠다. 음악의 명수가 된 오르페우스는 맹수나 용, 바다의 폭풍마저도 잠잠하게 만들었다. 이는 곧 사나운 것을 온화하게 만드는 예술의 서정적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비극이 닥쳐온다. 아내 에오리디체가 산책을 나갔다가 숲에서 독사에 물려 죽고 만 것이다. 그는 슬픔에 빠져 노래한다. 제 마음의 슬픔과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완전하고도 깊은 몰입 그 자체였다. 거기에는 타인을 움직이려는 어떤 의도도 들어있지 않았다. 솔직하고도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숲속의 짐승들이 함께 울었다. 사람들도 덩달아 울었다. 올림포스의 12신마저 울었다. 하데스 또한 레테의 강물로도 씻기지 않을 눈물을 흘리며 저승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 보여준 힘이다. 인간의 어원은 습기다. 인간이 다시 촉촉한 감성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그가 다시 인간다워진다는 뜻이다.
이것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음악가들이 오르페우스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다. 그들은 더 이상 신에게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의 진정성 있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오르페우스는 오페라가 탄생한 지 150여 년이 흘러 작곡가들이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등장했다. 오르페우스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새 시대의 정신인 계몽적 합리성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므로 자유로운 감정이 자의적으로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감정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곧 인간성을 억누르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인식은 곧 또 다른 신화적 인물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반항하는 인간의 상징 프로메테우스다.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때로 종교적 엄숙함이자 정치적 권위이며 때로는 사회적 관습이다. 종교, 정치, 사회적 관념이 인간성 자체를 위협할 때 사람들은 저항하게 된다. 괴테는 그러한 인간성을 프로메테우스에서 포착해낸 것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재현한 인간은 감정이 펄펄 살아있는 존재다.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를 닮아 잘못된 권위를 상관하지 않는 존재다. 괴테는 프로메테우스와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 율격을 오가는 자유율격으로 시를 집필했으며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이를 다시 장대한 가곡으로 탄생시켰다. 슬픔에 빠진 오르페우스나 저항자 프로메테우스는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의 가치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르네상스로 열린 근대 사회의 계몽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켰고 예술은 감정의 해방을 가져왔다. 그 둘은 이후에 열릴 혁명의 서막과도 같았다. 감정의 해방이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알게 모르게 속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진정성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관계없는 숱한 감정 노동, 무표정한 응대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할 때 오르페우스를 기억하자. 프로메테우스를 기억하자.